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박지영입니다. 오늘 저희 추민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4월 초에 대학로 해화역에 더 서울 비뇨의학과를 개원하고 있는 추민수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늦은 시간에 이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둘이서 요로결석의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민수 원장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추민수 원장님 대구 대륜고등학교 나오셨고 서울의대 학사, 석사, 박사, 인턴, 수련의, 전임의를 거쳐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조교수로 일하셨고 사실 미시간대학교에서도 계셨었네요. 교환교수 하셨었고 그리고 보라의병원에서 부교수 하시고 결석 내시경 센터장 하시면서 결석 수술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하셨고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지금 현재 겸직하고 계시고요. 네. 일요일마다 나가서 당직 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태 때문에 그러시고 비뇨초음파 학회 지금 현재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뭐 적혀 있진 않지만은 배우장애 요실금 학회에서도 학술상 받았었고 비뇨초음파 학회에서도 학술상 받으신 상당히 유능하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좋은 선생님이신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강의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슬라이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요로결석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위험한가요? 네. 요로결석은 뭐 평생에 한 10%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걸리는 아주 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 10% 정도면은 우리가 뭐 그 식도 역류 GERD 그 정도 아니면 당뇨나 뭐 고지혈증 뭐 이런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라 흔한 만성 질환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흔한 거다 말씀이시죠? 네네, 되게 흔하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남성은 조금 더 2배 정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보통 한 30대에서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서구화되면서 청소년 어린 시기에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흔한 질환인데 이게 치료 안 하고 아니면 나중에 되면은 뭐 신장 기능이 망가지거나 뭐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채팅창에 보니까 배제크님, 오영도님 들어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 재발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네, 이게 재발이 거의 70%, 80%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생기는 병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한 30년, 뭐 50년, 30대, 50대 이럴 때 처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나서 50년 된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재발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발이 흔한 이유가 체질적 요인도 있고 습관이 반복되기 쉽고 결석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전체 가족이 같은 비슷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가족력이 같이 생기는 그런 좀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석은 저희가 뭐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같이 생활하는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결석 치료를 받는 거, 이거는 지금 있는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제 또 생기는 이게 원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그 자기의 생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치료하고 나서
관리를 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배체크님이 비타민 C가 신장 결석에 부작용이 있다 해서 저용량을 먹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강의 내용 조금 이따 이제 요것도 다룰 거니까 조금 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네. C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잘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네. 어떤 음식이 문제일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높았을 때 문제되는 경우, 낮았을 때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기 보면은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도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참 이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거는 그 상황에서만 그런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 다 그렇게 된다. 뭐 단백질 먹으면 좋지 않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또 섭취해야 되고, 또 고령에서도 먹어줘야 되는데, 또 이게 좋지 않다 그러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먹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료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은 잘 생기는 게 결석이고, 또 수산석 같은 경우 수산이 너무 많이 섭취한 경우 생기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또 칼슘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긴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부족할 때 오히려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더 좋고,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때 생기는 거고, 이 나트륨은 모든 상황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야. 나트륨 과다는 뭐 연령이나 뭐 인종 관계없이 전부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뭐 비만도 그런 거고, 뭐 그리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은 계속 또 나오는 것들이라 또 그때그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트륨 말씀하셨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금인 거죠. 짜게 네네. 만드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 예. 보겠습니다. 네네. 예방 뭐가 제일 중요할까? 딱 한 가지만 해라고 한다면. 네. 결석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물을 적게 먹는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적게 먹는 게 원인이 되고, 치료하고 나서도 또 열심히 또 먹어줘야 되는 거가 될 거고, 그러면 뭐 얼마나 먹느냐, 뭐 많이 먹으면 많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제가 물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뭐 5리터씩 막 먹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물은 얼마나 먹느냐 하면은 보통은 뭐 소변이 하루에 2리터 정도 나오게. 근데 이게 또 많이 먹으라 그러면 또 밤에도 계속 먹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해 지기 전까지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물 마시는 양보다는 소변량이 더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소변량을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변이 맑은 소변이 나오는 정도, 너무 이제 진한 소변이 아니라 소변이 조금 이제 하얀색은 또 너무 많이 먹는 거고, 약간 연한 노란색 정도 나오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투명한 쪽에 가까운 거겠죠. 네네. 우리 소변이 하얗기는 쉽지 않고. 네네. 선생님 아까 이제 하루에 소변량 5리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이 사실 저희가 소변 보기 불편한 것 때문에 환자들이 오면은 배뇨일지를 외래에서 받게 되는데요. 저희 뭐 시간이랑 양이랑 적어놓으면 이제 하루에 얼마 동안의 소변량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5리터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볼 수 있는데, 물어봐요. 왜 이렇게 소변이 많이 나오냐,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냐 물어보면,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결석 예방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과하게 물을 마시다 보니까는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런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요. 계절에 따라서 요로결석이 또 발생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여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결석이라는 게 뭐 음식이 먹은 뭐 이런 덩어리가 이렇게 신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슈퍼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과포화. 과포화가 되면서 결정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이제
미네랄들이 과하게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거라 결국은 이제 농도가 높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지 않게 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농도를 낮춰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같은 수분인데도 그 결정들이 너무 과하게 있을 때 생기는 거. 그래서 결국은 물이 중요하다. 네, 역시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네, 네. 물이 중요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변 색깔이 너무 탁하면 수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정도로 좀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해보면 소변 색깔이 진하다면 진한 노란색이라면 지금이 물 마실 타이밍이라는 것이고요. 맑은 소변이 결석 예방의 첫걸음이다. 물 마시기 얼마나 하루에 2리터 정도 소변량이 나오게끔. 예. 2리터 마시기가 힘들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2리터 교수님 2리터 드셔보셨나요 하루에? 한 생각보다 번에 어떻게 마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한 번에 뭐 500cc를 뭐 하루 4번씩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셔가지고 소변이 계속 좀 유지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한 번에 드시려고 되게 힘드시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거. 네. 그리고 식사할 때 드시고 식간에 한 잔씩 드시고 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밤에는 드시지 말라는 거. 그렇죠. 네네. 그리고 물이 힘들다면은 이런 음료 같은 것도 되게 좋으십니다. 뭐 특히나 이제 그 시큼한 그 맛이 있는 음료들, 그게 이제 그 구연산이 들어있는 음료들, 뭐 레몬에이드나 뭐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결석이 이제 아까 과포화되면서 뭉치는 걸 좀 방해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음료로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이 마시는 거를 피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전에 물 마시면 이제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야 되니까 네. 양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포텐자님 들어오셨는데 질문 2개 올려주셨는데 저희 강의 끝나고 그래서 다 답변 드릴 거니까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나트륨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소금 섭취와 요로결석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네. 이 결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물이랑 이 소금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은 충분히 소금은 줄이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이제 그 소금이 이제 나트륨인데 그렇죠. 나트륨이 이제 신장에서 모든 이제 피에 있는 그런 물질들은 신장에서 한번 걸러졌다가 재흡수가 되면서 이제 몸에 필요한 만큼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이 소금 나트륨이 많으면은 칼슘을 같이 이제 흡수될 때 나트륨하고 칼슘이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이제 그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적게 흡수되고 칼슘이 많으면 나트륨이 적게 흡수되고 그런 관계라 나트륨이 많으면은 피 속에 있는 모든 칼슘이 이제 걸러졌다가 흡수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게 과한 그 소변으로 과하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칼시유리라고 하죠. 고칼슘 요증이라고 하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소변에 네. 칼슘 성분이 많아지면 칼슘이라는 게 결석의 재료, 원료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많아지면 이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 말씀이시죠. 네. 네. 여튼 나트륨은 소변으로 나갈 때 칼슘을 데리고 나간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짜게 드시면은 칼슘이 소변으로 자꾸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금이 칼슘을 끌어낸다 이제 그런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나트륨 섭취량, 소금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해라. 소금으로 치면 7.5g 미만으로 해라. 이상적인 목표는 그보다 더 낮춰서 네. 2000mg 이하로 해라. 소금 5g 미만으로 해라. 그래서 이걸 요약해드리면 소금이 많아지면 나트륨이 많아지는 거니까 칼슘도 따라서 빠져나옵니다. 칼슘 재흡수가 안 돼서. 그래서 결석 예발의 첫걸음, 아까 물 많이 마시라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나트륨 줄이기, 소금 섭취를 줄여라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소금 나트륨 관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WHO
5에 보면은 이제 나트륨 권장 섭취량이 2,000mg인데 사실 이게 한국 그 시기로는 되게 좀 어려운 얘기라. 사실 2,000mg은 뭔지 잘 감이 안 하거든요. 예. 라면 하나 먹으면은 저기 보면 이제 1,700, 800 되니까 라면 하나 먹으면서 김치 한 2개 정도 먹으면은 그게 벌써 넘어가 버려. 6.5g이 되면 그러니까 6g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기는 이제 라면 먹을 때 거기에 있는 국물까지 다 먹는 거. 그러면 더 올라가겠는데요? 국물까지 다 먹었을 때 그걸 이제 1,700. 그렇다? 네. 예. 그래서 라면을 먹더라도 좀 면 위주로 먹어야 되고 한국 식당에서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국물을 먹는 게 국물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간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꽤 많은 소금이 있는데 그거를 다 드시면은 너무 많은 이제 그 소금이 섭취되게 됩니다. 이 얘기군요. 쌈장, 네. 젓갈로 국물 다 먹는 식사라면 합해서 2,000에서 네, 3,000mg이 된다. 이거 이제 이상되는 건 위험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으로 김치랑 계란국이랑 밥을 먹으면 이게 소금이 2g이다. 점심으로 국밥 또는 된장찌개라는데 이렇게 흔하게 먹은데 우리가 소금이 또 2.5에서 3g이다. 저녁에 불고기, 김치, 국, 쌈장을 먹으면 3g이라. 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국물을 일단은 국물을 조금만 드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젓갈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드시고 싶으면은 그 결석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물에 씻어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또 외식할 때 나가서 먹을 때 되게 이제 또 짜게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국물 있는 뭐 그 부대찌개 이런 거 김치찌개 그런 종류보다는 뭐 생선구이나 뭐 비빔밥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하브로님 들어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강의 감사한다는 응원 메시지 주셨는데요. 네. 저희 10시부터 하는 게 제일 프라임 시간대라고 그래서 그거 듣고 왔는데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단백질 섭취 요런 이제 저희가 소금, 나트륨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 또 저 테마인 단백질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단백질을 특히나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황화 뭐 아미노산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소변이 그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석이 대부분의 뭐 결석들은 그 소변이 산성화될 때 이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소변이 산성화되면서 그 미네랄들이 잘 이제 뭉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물성 그 단백질에 보면은 이제 그 퓨린 그 우리 세포들이 이루는 성분 중에 뭐 DNA 뭐 이런 것들이 퓨린이 성분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산의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산석이 또 많아지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그런 이제 산성화되고 또 요산이 생기기 때문에 요산석 같은 게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닭고기나 뭐 소고기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문제는 또 생선도 좀 그렇거든요. 생선도 이게 그 요산을 만드는 이제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도 좀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거가 그런 결석이 잘 생기는 분한테는 그렇다고 또 청소년한테 줄이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적당히 드시는데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조금 더 추가 설명 듣겠습니다. 아까 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그 소변을 좀 산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성 단백질이 나가면서 이제 칼슘을 또 같이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요산 아까 그 퓨린이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유릭 애시드란 요산이 생기고 또 구연산은 또 감소되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네네. 그래요. 일일 단백질 섭취량 어느 정도부터 결석이 위험이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끼 먹을 때 육류를 뭐 얼마나 먹냐
그냥 자기 손바닥 정도만큼 드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 근데 이 손가락은 빼고 손바닥 정도. 요게 이제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이크가. 네네. 네. 근데 그 정도를 몇 끼가 아니라 하루인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 1kg당 1.5g을 먹어라. 체중이 70g이면 70 곱하니까 하루에 105g, 하루 105g. 섭취 네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에 육류 150g이면 조금 좀 양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보다는. 근데 이제 육류가 전부 단백질로 구성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끼에 손바닥 정도까지는 괜찮다. 괜찮다. 네네. 그리고 세 손바닥 먹으면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도는. 네. 삼겹살은 5에서 6줄, 닭가슴살은 1.5개 분량이다. 요즘에 이제 뭐 근육 만들고 못 만든다고 이럴 수 있어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소고기 이렇게 먹으면은 총 단백질이 90에서 100g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석 이제 위험 구간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렇게 먹으면 모든 사람이 또 결석이 생기지 않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싱겁게 먹으면서 뭐 저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자꾸 그 결석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이 저렇게 드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석 예방하자는 좀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늦은 시간에도 뭐 담다님, 개처님, 박수정님 들어와서 이제 말씀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는데 제가 질문 모아놓고 끝나고 나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옥살산 섭취 권장 기준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칼슘 옥살산석. 뭐 예전에는 수산석이라고도 했는데 요즘 옥살산석이라고 좀 부르는. 그게 이제 옥살산석이 주요 이제 거의 한 60%가 옥살산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몬드나 땅콩 그런 거에, 그리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시금치 그런 데 많은 거, 그 초콜릿 특히나 이제 아몬드 들어있는 초콜릿 그거 먹으면 이제 대박이네요. 이거는. 네네. 더블에 더블. 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자꾸 이제 칼슘 옥살산석이 생겼던 분한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금치도 뭐 조금, 근데 뭐 골고루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안 좋다. 나중에 나오겠는데 한 100g 정도는까지는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칼슘 옥살산석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술해서 결석을 이제 몸 바깥으로 꺼내게 되면은 그거를 결석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옥살산석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네네. 음식으로 먹는 칼슘. 계속 이제 결석의 성분이 칼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 섭취하면은 이제 결석이 많이 생기는지 어떤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결석의 주요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칼슘을 적당히 먹는 사람한테 결석이 훨씬 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장에 이제 칼슘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옥살산, 아까 말씀드린 옥살산이랑 칼슘이랑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게 되고 필요한 칼슘과 옥살산만 흡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칼슘이 너무 없거나 옥살산이 너무 없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칼슘이나 옥살산이 이제 우리 몸으로 확 들어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옥살산이나 칼슘을 먹어야지 이제 그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서 할까요? 이거 할까요? 네네. 그래서 옥살산이 많은 이제 땅콩이나 뭐 시금치를 먹더라도 칼슘을 같이 이제 섭취해 주면은 그게 필요한 만큼만 흡수가 되고 대변으로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우유랑 시금치를 같이 먹는 거는 아주 좋은 예방법이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금치도 이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쳐서 먹어라. 그래야지 적정 섭취량도 있고 함께 말씀하셨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이칼슘이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것들은 예방 효과가 있다. 식이칼슘이라. 근데 이제 너무 보충제를 먹게 되면은 과다하게 섭취가 되는 거라
이런 과잉 흡수되면 소변내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변내로 칼슘이 증가해서 결석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칼슘이나 옥살산을 먹을 때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은 서로 이제 중화가 되면서 이제 괜찮은데 칼슘 보충제만 따로 먹으면은 고용량의 칼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흡수가 돼서 결국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네. 네. 비타민 C 아까 아까다. 이제 포텐자님이셨죠. 예. 한번 또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사실은 뭐 되게 중요하고 이게 적당히 먹으면 500mg 이하로 먹으면은 뭐 결석도 예방이 되는데 근데 비타민 C 자체가 나중에 몸에 들어가서 이제 옥살산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하게 먹는 거는 결석의 재료를 자꾸 이제 몸으로 넣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전에 그 비타민 C 메가도즈가 한창 유행이고 지금도 몸에 좋다고, 네. 몸에 좋다고. 예. 지금도 유행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4,000mg씩 뭐 거의 매일 먹는 그런 분은 꽤 위험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입니다. 그리고 메가도즈가 그게 효과가 입증이 된 건가요? 뭐 논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좋다 안 좋다가 자꾸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결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결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장장애 같은 걸 자꾸 일으키니까 네. 환자분들이 그거 잘 모르고 자꾸 먹다가 좀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요거는 이런 식의 그 체내에서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네. 선생님도 주시는 메가도즈는 거고요. 안 좋고 안 좋다. 적당한 네, 비타민은 좋다. 좋다. 네. 비타민 D는 어때요, 선생님? 그래서 이것도 비타민 D가 또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또 한국에서 엄청 붐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비타민 D 먹고 막 그랬었는데 네. 비타민 D가 사실은 이제 장에서 비타민 흡수를 이제 촉진시키는 이제 칼슘 그런 흡수를. 네, 칼슘 흡수를. 네. 그래서 뭐 단독으로 먹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또 먹을 때 보면 칼슘 칼슘이랑 같이 먹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경우는 진짜로 결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뭐 미국 연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떠냐 그럴 때 그때 이제 여러 대가들이 막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 칼슘 먹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칼슘이랑 비타민 D랑 같이 먹는 거는 결석의 위험을 매우 높인다. 그래서 비타민 같이 먹기보다는 그냥 칼슘만 먹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그때 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타민 D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네, 또 다른 전해질 칼륨,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에 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칼륨은 요거는 이제 그 결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먹는 거라기보다는 적당히 먹으면은 네. 결석이 예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 포텐자님이 아침 식사로 양상추 세입, 블루베리 20알, 바나나 반 개 매일 먹는다고 하셨어요. 다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블루베리는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블루베리. 근데 저렇게 뭐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고 뭐 과하게 먹지 않은 거는 오히려 저거는 아주 좋은 뭐 네. 식이섬유 같은 게 이따 나오겠지만 그건 또 결석을 예방하는 거라 네. 저렇게 먹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데 아까 시금치. 네. 이러니까 어떡하죠? 네. 네. 먹을까 말까요? 적당히 아까 100g 오케이. 정도 일주일에 100g. 그러니까 시금치가 네. 이제 옥살레이트, 네. 옥살산 네, 네. 성분도 있고 칼륨도 또 있다. 이제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모든 음식은 음. 적당히 이제 조화롭게 먹으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 든 칼륨이 결석을 반으로 줄인다. 위험도는 낮춘다는 얘기니까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꼭 챙기세요. 그럼 포텐자님의 저 식이 습관은 일단 괜찮은 걸로 네, 저희가 아주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음료도 이제 더위 여름이 되면 많이들 마실 텐데 네. 사실 이제 강의 내용 제가 미리 받아서 보면서 저는 요거에서부터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제 딸한테
아. 대학교 4학년인데 먹을 거 좀 좋아하는데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또 보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탄산음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소변을 일시적으로 확 그 배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농축된 요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산염이나 여기 보면 옥살산 같은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높이고, 그리고 또 소변을 또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카페인 음료 중에 커피는 조금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인 음료 중에 그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는 안 좋은데 카페인을 섭취하고 싶으면은 커피는 한 2잔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당류는 또 결석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이제 나이도 50이 넘고 하다 보니까는 치아 건강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탄산이 결국은 산이니까 네. 산이 이제 치아에 안 좋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 카페인은 개인적으로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적이 아주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그 수면장애 정말 힘들거든요. 겁이 나서 이제 카페인 들어간 음료수를 안 마시다 보니까 지금 뭐 누우면 바로 잠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카페인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량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요즘 뭐 당이 안 좋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저속노화나 이런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노화의 원인이다 어쩌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로결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좀 이렇게 너무 과한 복용은 좋지 않다라고. 여기 있는 거 다 일반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콜라, 카페인, 설탕 음료는 몸을 말리고 결석을 키운다. 결석 예방에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었죠. 물이 답인데 얘네들이 다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설명드리죠. 예. 이렇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탄산음료 산성이고 산성 중화하기 위해서 칼슘 끌어다 쓰니까 이제 칼슘이 이제 빠져나가서 결국은 요 중에 칼슘 좀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제일 밑에 이게 어린이 특히나 요즘에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결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보호자분들이 좀 아무리 근데 말려도 안 되는 것 같네. 예, 일단 뭐 마시면 시원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안에 CO2, 이산화탄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습관이라고 저희들이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저도 오늘도 저기 물 마시고 있는데 그냥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부모들이 먼저 좋은 저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산음료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고 뼈, 신장,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다. 예. 커피 어떤가요, 선생님? 커피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2잔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먹는 그 아메리카노 같이 물이 많은 커피는 조금 더 오히려 약간의 이제 예방 효과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잔. 네네. 과도한 섭취는 이제 오히려 결석 유발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결석 환자에게 안전한 커피 섭취 가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은 안전하다. 물 섭취 병행하는 거는 좋을 수 있다. 3잔 이상은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소변이 많이 빠져나와서 탈수가 된다든지 고칼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구연산. 구연산은 이제 대표적인 천연 결석 억제제라고, 요거는 몸에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 그리고 당근 주스에도 많아가지고 물 많이 드시다가 조금 지겹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이 드시면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주스가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당이 안 좋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할까봐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홈메이드 구연산 레모네이드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그 뭐 레몬에다가 물을 좀 많이 넣고 그 설탕보다는 꿀을 조금 넣어서 이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구연산을 공급을 이제 일부러 또 해주는 거죠. 네네. 구연산은 그
미네랄들이 이제 뭉치는 걸 방해해주는 이제 억제 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연산인 많이들은 레몬 또는 오렌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복용을 하면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비만은 어때요? 비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은 걸로 나오기 네. 때문에 비만은 뭐 결석의 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 네. 비만 결석의 씨앗이다.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이 좋은 건 결석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예. 결석이라는 게 네. 결국은 이제 그 대사 질환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뇨나 고지혈증, 고지혈증, 네네 그런 것들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체중 증가하면은 많이 생기고 BMI 높으면 많이 생기고 또 보면은 그 복부 비만이 많으면 또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지금 네. 보니까 여성 비만 80%, 고령에서는 70%, 네, 남성은 네. 40%인데.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여성에서 비만하면 이게 확 올라가게 되게 리스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이제 남성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네네. 그런데 하지만 여성한테 그러니까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좀 적게 생기기는 하지만 네. 이게 비만에 관련해서는 여자가 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과체중, 복부 비만, 성인기 체중 증가는 결석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결석 예방 효과 분명하다고 저희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식이섬유 어때요? 식이섬유는 이제 요거 이제 소변 알칼리화하고 그리고 이제 칼슘을 어떻게 좀 줄이는 걸로 네, 칼슘을 줄이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는 이제 매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불용성 섬유질 네. 뭐 현미나 귀리, 보리 요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이제 식물에 존재하는 건데 정리해 주신 게 수용성, 물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게 있어서 물에 녹는 거는 과일이나 귀리 같은 것들은 물에 녹는 것으로 돼 있고 녹지 않은 건 밀, 호밀, 보리, 현미 요즘에 좋은 제과점 가면 이제 파는 그런 빵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불용성 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통밀빵, 현미, 귀리, 보리, 호밀, 잡곡밥, 채소껍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얀 밥보다는 조금 색깔 들어간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드리고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결석을 소변 대신 대변으로 내보낸다. 좋다. 정리 드립니다. 네. 설탕 조금만 설탕 더. 설탕은 딱 봐도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요. 소변으로 칼슘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네. 그게 이제 신장에서 또 칼슘을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고칼슘 그래서 결석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도 제 딸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첨가당, 가공식품, 디저트, 다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네. 저도 여기에 좀 기여를 했죠. 좋아하니까 사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맛이 강해질수록 결석 위험도 커지고 덜 달게 먹는 습관이 결석 예방의 시작이다. 고 저희가 강조드립니다. 네, 술 어때요? 술. 네네. 결석 환자분들 중 맥주 먹으면 좋지 않는 게 엄청 너무 많이. 옛날 얘기 아닙니까? 네네. 옛날에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술도 이제 종류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알코올은 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소변을 확 내보내고 나중에 이제 농축된 소변을 내보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탈수 되겠네, 탈수.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네. 근데 제가 할까요? 술 자체보다 술이 만드는 탈수, 요산 정체, 요산 배출을 억제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산이 쌓이면 우리가 통풍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요산 결석도 위험도 올라가고 그래서 결석 환자라면 음주는 하루 한두 잔이야. 솔직히 한두 잔 하고 끊기 쉽지 않으니 네. 그냥 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은 많이 드셔라. 네네. 대한민국에 살면서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맥주가 이제 결석에 어떠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이제 맥주 먹으면서 이제 결석 쑥 빠지는 사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석의 지금 예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맥주가 좋지 않다인데
결석이 만약에 이제 요관에 걸려 있어서 이게 배출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주 그 제한적으로 도움이 약간은 될 수도 있다인데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맥주보다는 물이 훨씬 좋은 거라. 네. 예, 그리고 이제 맥주는 뭐 우리가 다른 술보다는 농도가 도수가 낮아서 96%, 뭐 95%가 물이기 때문에 네, 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맥주에 보면은 이게 요 다음에 나온 다음에 나올까요? 네. 한번 요거 효모. 예. 그 맥주 중에도 이제 생맥주가 있고 병맥주가 있는데 생맥주에는 이제 효모가 살아 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네. 효모의 특이한 그 향 때문에 이제 맛이 조금 다를 수 저 있는데. 생맥주 좋아해요. 네. 네. 근데 효모 자체가 퓨린 이게 이제 거기에 퓨린이 많은 성분이고 요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결국 요산으로 대상이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네. 맥주 중에는 그나마 병맥주가 좀 나을 수 있다. 그건. 결석에 대해서는 네. 맛에 대해서는 뭐 생맥주나 또 네,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요. 네. 네. 근데 병맥주 보면은 이제 음. 그 침전물에 있는 그 밀맥주 같은 거 그런 거에는 또 효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퓨린 함량 그 얘기. 효모 관련 있고 네, 예, 네. 효모가 많고 탁한 맥주에서 퓨린 함량이 높아서 요산결석이니까 통풍인 분들은 주의를 하셔라라는 말씀. 여튼 결석 있다고 그 맥주 열심히 드시는 거 그거 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재발성 칼슘 옥살레트 결석체에 사용되는 약물 이제 조금 열거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분, 뭐 아주 어린 나이 때 결석이 생기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2번, 3번 치료를 받는 분한테는 요런 이제 예방 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뇨제나 뭐 인산염 제제나 뭐 우리 네. 많이 쓰는 게 이제 구연산 칼륨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요런 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이전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랑 싱겁게 먹는 습관 그거가 이제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약들을 조금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안 하고 약을 먹는다는 거는 뭐 그냥 비유를 하자면 병 주고 약 주고 있으니까 네. 계속 결석이 생기는 원인 제공 계속 생활 습관으로 식이요법으로 하면서 약을 먹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제일 밑에 보면은 약물보다는 식이요법 효과가 훨씬 우월하다. 그 약 먹는다고 자기 뭐 물도 안 먹고 뭐 대충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병행하거나 시기가 네.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경제적인 관점으로 봐도 물값이 약값보다 훨씬 싸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보다 식이요법이 먼저이고 뭐 보조적으로 저런 이제 약물을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이제 아마도 저는 결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보진 않지만 결석 환자들을 많이 보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재발을 자주 하는 환자들이 가니까 이 환자들은 뭐 식이요법도 하고 뭐 생활습관 교정도 하고 하는데도 자꾸 반복한다면 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로결석 약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식사만 바꿔도 평생 결석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강조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 먹는 양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량. 그 뭐 가이드라인 저기 지침서 같은 데 보면은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게 그 말은 더운 여름에는 더 많이 드셔야 된다. 땀으로 이제 수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적도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더운 나라들 예. 스톤밴드라고 거기가 결석이 호발 지역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더운 날씨에는 결석이 더 잘 생기고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된다. 소변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소금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 네. 한국식에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짜게 먹으니까. 네. 국을 먹더라도 그 저기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저런 것들은 씻어서 그냥 먹는 거 그런 게 좋다. 그래요. 싱겁게 먹기 습관을 결석 예방의 1순위 다시 강조드립니다. 물이에요. 물 섭취 소변량 2리터. 2순위는 이제 소금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 줄이는 거 두 가지만 해도 결석의 80%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네. 결석 수술은 이게 이제 제거만 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그거는
환자분이 바뀌어야지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추민수 원장님 정말 대단하신 게 이제 이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개업하셔가지고 이제 결석 수술을 하는 게 본인의 수입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수입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을 줄여보겠다. 예,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결석의 위험도를 낮추는 거를 이렇게 바라셔가지고 이런 강의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저희 이제 강의는 끝났고 우리 저 실시간 방송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질문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포텐자님의 질문입니다. 요로 결석에 걸린 경험이 있으시고요. 신장에 이미 데미지, 그러니까 손상이란 얘기죠. 한 번 입은 손상은 회복이 안 될까요? 신장 투석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말씀 주시죠. 근데 신장에 어떤 데미지인지 모르겠는데 만성적인 데미지는 사실은 이제 회복이 되지는 않지만 근데 신장이 두 개 있는 이유가 하나가 없어도 하나만으로도 크게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미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석 치료를 받았으면은 그걸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 손상을 기능을 보는데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은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장을 하나 남한테 줘도 신장 기증을 해도 이렇게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장을 기증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는 한쪽 콩팥이 신장이 정상 기능을 한다면 신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통 봅니다. 걱정되시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되고 더 서울 비뇨기과죠. 예. 그리고 그 결석이 꽉 막아서 이제 우리 수신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장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3개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이내에 치료받았으면 아주 심각한 데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물론 그 일부러 3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치료 이거는 아니겠죠. 내가 알았으면 가서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받아 볼 필요는 있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면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고 진료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더 서울 비뇨기과. 예. 자, 그다음에 베제크 님의 물을 자주 마시면 결석 예방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예, 넘어가겠습니다. 개처님의 원장님, 저는 고등어구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이 안 좋다고 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생선이 뭐 건강에 안 좋다기보다는 결석 특히나 이제 요산석 입장에서는 안 좋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생선 안 좋다 그러면 생선 아예 안 먹는 분이 있는데 요산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데 퓨린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 육류가 아니지만 생선 중에도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안 좋고 특히나 젓갈류 안 좋고 그리고 말리면 또 퓨린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멸치 이런 거 되게 또 안 좋고 그리고 절인 그런 것들이 요산석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음식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석 예방하는데 안 좋은 거라고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석이 없는 분들이면은 뭐 문제 없고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 단백질 먹어야죠. 먹어야지 근육도 생기고 키도 크고 할 테니까 성장할 테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요 강의 뒤쪽에 결석 성분별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좀 넣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뺐습니다. 근데 결석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크게 보면 6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요산석이 생선이 안 좋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화동에 위치하고 있죠. 더 서울 비뇨기과 가서 이제 많이 좀 질문도 하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그런 환자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또 추민수 원장님이 그 관련된 내용을 2탄으로 해가지고 기원들이 또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등어 얘기한 거죠 지금. 박수정님,
칼슘 수치 높으면 결석 확률 높나요? 우리가 지금 칼슘이 이제 피 속의 칼슘 수치보다는 그 소변에 있는 칼슘 수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이제 소변에 있는 수치면은 결석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피 속에 칼슘 수치가 높더라도 소변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이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더 소울 필요해요. 그거 하시겠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석의 대사성 검사라고 해서 뭐 재발성 결석이나 뭐 가족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소변을 모아가지고 가서 성분 분석을 하면은 네. 뭐가 높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칼슘 수치가 높으면은 결석 확률이 올라간다. 단순히 피 검사를 해서 칼슘 수치 높은 거가 결석 확률을 올린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이준원님의 비타민 C가 안 좋다니 충격이죠. 비타민 음료 좋아하는데 피곤할 때나 감기 기울 때만 먹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죠? 얼마나 자주 피곤하고 얼마나 자주 감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 비타민 안 좋다가 아니라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고 네. 1000mg 이상이 되면 약간 높아지고 4000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곤하거나 감기경이 있을 때 먹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음료가 뭐 그렇게 메가 도즈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넣으면은 음료 가격을 올려야 돼서 네. 많이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비타 500인 500cc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먹는. 네. 그래서 500이군요. 네네. 기분 좋은 하루님.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의 건강관리 수칙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제가 얘기할게요. 네. 요로라는 거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다 통틀어서 요로라고 하고 그 요로 중에 일부는 이제 신장이니까 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이나 어차피 어디에 생겼냐는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강관리 수칙이 뭐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재성대님, 오렌지 주스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또 치아 건강에는 안 좋다. 뭐 저희가 뭐 치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뭐 산성이고 뭐 그러면 뭐 오렌지 주스 드시고 또 물 한 컵 물 드시면 드셔도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초코딸기님, 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원장님 설탕 안 좋다 말씀에 혹시 아스파탐은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스파탐. 아까 이제 설탕이 인슐린 분비를 올리니까 아마 그런 저는 천연감미료가 그거랑 관련 없을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영양 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아스파탐 같은 그런 대체제가 장내 세균의 그를 바꿔서 결과적으로 이제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스파탐이건 설탕이건 간에 결국은 단맛을 내는 것이고 단맛을 내는 거에 자꾸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그런 걸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단 것을 줄이면 뭐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농도를 올려야지 이제 짠맛이 느껴지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금, 나트륨 섭취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분도 내가 계속해서 단 것들을 먹게 되면은 당도의 강도를 올려야지 이제 그걸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걸 당도를 점점 낮추면 그게 설탕이 됐건 아스파탐이 됐건 뭐 나는 이제 그거 단 걸 별로 원치 않는데 그것도 습관이 되면 계속 습관이기 때문에 짜게 안 먹고 싱겁게 먹고 뭐 물이나 이렇게 단 거 안 먹고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결국은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전신적으로 전반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 아닌 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넣었다가 뺀 것 같은데 그게 짠 음식이 싱겁게 먹으면 3일간 조금 안 좋은데 힘들지만 힘든데 3일만 지나면은 적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스파탐 저 아마 추 원장님께서 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겠죠. 강의 이렇게 했는데 초코딸기님 좋은 질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 요즘에 저런 거 많이 얘기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 이제 11시까지인데 지금 한 3분, 2분 남겨놓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좋은 설명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생님이랑 이런 방송 처음 해보는데 저도 처음 화면으로 보니까 심을 보는 것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화면이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로 나와요. 예,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찰 선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사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건강하세요. 네.